콜로라도의 작은 마을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톰,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그에게는 남다른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크래프트 맥주 양조장을 여는 것이었죠. 어릴 적 할아버지와 함께 만들었던 수제 맥주의 그 깊은 향과 맛,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한 잔씩 나누던 그 따뜻한 순간들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말마다 집 지하실에서 홉과 보리를 섞어가며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하기를 수십 번, 마침내 그는 자신만의 레시피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봄 10년간 모은 저축과 은행 대출을 합쳐 작은 양조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탐즈 크래프트 브루어리라는 소박한 이름이 걸렸고 그날 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것은 열정 하나로 꿈을 현실로 만든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톰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곤 합니다. 안정적인 회사 생활을 버리고 왜 위험한 창업의 길을 선택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웠습니다. 아내는 걱정했고 부모님은 반대하셨죠. 하지만 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꼈던 그 공허함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고 싶었어요. 맥주 양조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삶의 이유였고 제가 세상에 남기고 싶은 무언가였습니다. 첫 양조장은 정말 작았습니다. 불과 50평 정도의 공간에 중고로 구입한 양조 설비, 그리고 저 혼자였죠. 처음 6개월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맥주를 만들고 낮에는 배달을 다니고 밤에는 청소와 재고 정리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제가 만든 맥주를 처음 마신 손님이 "이거 정말 맛있네요 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저는 품질에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독일산 홉과 캐나다산 이열 보리만을 고집했고 발효 과정도 전통 방식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가가 높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만드는 맥주니까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양조장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는 날도 있었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하면 결국 사람들이 알아봐 준다고요. 이것이 미국에서 꿈을 이루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2019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저를 인터뷰했고 맥주 애호가 블로그에서 제 페일 A를 콜로라도 최고의 숨은 보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SNS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주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주말이면 양조장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저는 직원 3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마크는 양조 보조로, 제시카는 고객 응대와 판매를, 그리고 카를로스는 배달과 재고 관리를 맡았죠. 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웃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도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온라인 주문을 시작했고 무접촉 배달 시스템을 만들었죠. 사람들이 집에서 마실 좋은 맥주를 찾았고 저희 매출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2021년에는 두 번째 지점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었죠. 투자도 받았고 지역 레스토랑들과 공급 계약도 맺었습니다. 제 맥주가 5개 주의 바와 레스토랑에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도 1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고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저는 제 딸에게 말했죠. "봐, 아빠가 꿈을 이뤘어. 너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 수 있어." 은행 대출금도 절반 가까이 갚았고 새로운 양조 설비에 투자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제 맥주가 전국 대회에서 입상하기도 했어요. 동메달이었지만 제게는 금메달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구나 싶었습니다. 정직한 노력과 좋은 품질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이 나라가 주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2022년 가을 뉴스에서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정부가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원자재 수입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항상 뭔가를 발표하잖아요. 실제로 실행되는 건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2025년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유럽산 홉에 25%, 캐나다산 메가에 15%의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원재료들이었어요. 업계 뉴스레터를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원가가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보니 끔찍했습니다. 월 원재료비가 거의 40% 증가하는 것이었죠. 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크래프트 양조장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업계협회에서는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소상공인 단체들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정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국내 농산물 보호라는 명분이었지만 문제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홉의 품질과 종류가 제가 필요한 것과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년간 완성한 레시피를 바꿀 수도 없었고 국내산으로 대체하면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스프레드시트를 켜고 숫자들을 들여다보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어떻게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올려야 할까? 손님들이 받아들일까? 원재료를 바꿔야 할까? 그러면 품질은? 선택지가 모두 최악이었습니다.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이었죠. 관세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한 건 2025년부터였습니다. 첫 수입 원재료 청구서를 받았을 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전에 $5,000였던 주문이 $7,000가 넘었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 주문하니까 월 $6,000 이상이 추가로 나가는 셈이었죠. 저는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올렸습니다. 파인트당 $1.50를 인상했어요. 작은 금액 같지만 손님들은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말했죠. 톰, 이해는 하지만 이 가격이면 다른 데 가서 마실 수 있어.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첫 달에 매출이 20%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30%가 줄었어요. 관광객들은 가격을 보고 그냥 돌아섰고 단골들도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경쟁 업체들은 더 싼 국내산 원료로 전환하며 가격을 유지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맥주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8월에 접어들자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원들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마크가 저를 찾아왔을 때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톰, 우리 믿고 일주일만 기다려줄게. 하지만 다음 달은 꼭 제때 줘야 해. 나도 집세를 내야 하거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를 믿고 함께 일해준 가족 같은 존재들인데 제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밤에 혼자 양조장에 앉아 있으면 눈물이 났습니다. 제 꿈을 이루려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구나 싶었죠. 아내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저는 개인 저축을 모두 사업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도 적자는 계속 쌓여갔어요. 정책 하나가, 정부의 결정 하나가 제 삶을 이렇게 흔들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양조장을 살려야 했어요. 먼저 할인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해피아워를 2시간 연장했고 월요일에는 30% 할인을 제공했죠. 단기적으로는 손님이 늘었지만 이익률은 더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기업들과 협업을 시도했습니다. 근처 피자집, 버거 레스토랑과 제휴해서 맥주와 음식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지역 음악가들을 초대해 주말마다 라이브 공연도 열었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원가 부담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SNS 마케팅에도 올인했습니다.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양조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올렸어요. 팔로워는 늘었지만 그게 매출로 직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려 했지만 배송비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없었죠. 새로운 제품 라인도 개발했습니다. 저도수 맥주, 과일 맥주, 시즌 한정판까지 다양성으로 승부를 보려 했어요. 일부는 성공했지만
개발 비용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밤늦게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모두가 아이디어를 냈고 각자 급여 삭감도 감수하겠다고 했어요. 제시카는 울먹이며 말했죠. 톰, 우리 포기하지 말아요. 이 양조장은 우리 모두의 꿈이잖아요. 그 말이 저를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적자폭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은행 대출 이자도 밀리기 시작했고 원재료 공급업체에서는 선불을 요구했습니다. 신용도 떨어졌고 추가 대출도 거절당했습니다. 두 번째 지점은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곳 직원 5명을 해고하는 날, 저는 사장실에 혼자 남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가 이들의 꿈까지 책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미웠어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정책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2025년 10월,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회계사가 보여준 장부는 명확했어요. 3개월 내에 흑자 전환이 안 되면 파산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을 시즌에 마지막 승부를 걸었습니다. 특별 한정판 맥주를 만들고 선물 세트를 구성했어요. 모든 마케팅 예산을 쏟아부었고 심지어 제 개인 SNS까지 동원했습니다. 첫 주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매출이 올랐고 손님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하지만 중순부터 다시 주춤했습니다. 사람들의 지갑 사정도 어려워진 거죠. 연말이 지나고 장부를 정리하니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출금 1차 상환일이 다가왔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어요. 고정 비용은 매달 나가는데 매출은 제자리였습니다. 임대료가 3개월 밀렸고 전기세, 수도세 독촉장이 쌓였습니다. 저는 양조장 문을 닫기로 결정했어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게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마크가 제 어깨를 잡았고 제시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죠. 폐업 절차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설비는 헐값에 넘어갔고 재고는 정리 세일로 처분했어요. 간판을 내리는 날 동네 주민들이 나와서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죠. 톰, 당신 맥주가 이 동네 최고였어요. 정말 수고했어요. 6년간의 꿈이 한 달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빚만 남았고 신용은 바닥났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껄끄러워졌어요. 딸아이는 학교를 옮겨야 했고 우리는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폐업 후 저는 방황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TV를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걱정했고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저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자신이 실패자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패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품질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제가 대비하지 못한 것이었죠. 정책 변화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업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알게 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 훨씬 체계적이라는 것이었어요. 긴급 자금 지원, 원재료 가격 안정화 정책, 그리고 무엇보다 정책 시행 전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준다는 것, 부럽더군요. 미국에서는 시장 원리가 전부였습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것이었죠. 저는 또한 제 사업 구조의 문제점도 보게 되었습니다. 단일 공급원에 너무 의존했고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 장치가 없었어요. 비상 자금도 충분하지 않았고 다변화도 늦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걸 리스크 관리라고 부르더군요. 저는 열정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냉철한 계산과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꿈을 꾸되 현실을 직시하라.
열정을 가지되 전략을 세워라. 그리고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없다면 그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쓰라린 교훈이었지만 값진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었으니까요. 12월부터 저는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달랐어요. 작은 온라인 맥주 판매점부터 열게 됩니다. 실제 양조장은 없지만 계약 양조 방식으로 제 레시피를 생산해요. 초기 투자가 훨씬 적었고 고정 비용도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원재료 조달 방식이었습니다. 지역 농부들과 협력해서 홉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품질이 들쭉날쭉하겠지만 함께 연구하고 개선하며 수입산 못지않은 홉을 만들어낼 겁니다. 관세 걱정도 없고 공급도 안정적이며 무엇보다 스토리가 생겼습니다. 100% 로컬 재료로 만든 크래프트 맥주라는 정체성이요. SNS를 통해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공유했어요. 실패의 경험, 재기의 과정, 그리고 새로운 도전까지 사람들은 그 진정성에 반응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는 탄탄한 계획이 있어요. 비상 자금을 확보했고 여러 공급선을 만들었으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갖췄습니다. 예전처럼 직원은 많지 않지만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생겼습니다. 예전만큼 크지는 않지만 훨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해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제 양조장을 열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오래 갈 수 있는 방식으로요.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꿈은 계속된다는 것이요. 역경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